자, 여러분들 거울의 종류 세 가지 잘 알고 계시죠? 네,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평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무슨 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네, 평면 고리 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가운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무슨 고리를 한다? 우리가? 네, 볼록 고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고리를 한다? 우리가? 네, 오목 거울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평면 거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그렇죠. 여러분 잘생긴 여러분들의 얼굴, 예쁜 얼굴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우리 볼록 거울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네, 특정한 데서 사용되고 있죠. 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편의점 같은 곳에서 가게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뭐냐면 모퉁이 길에서 또한 우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볼록거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 평면 거울은 우리가 물체와 똑같은 크기의 우리가 상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볼록거울은 물체보다 작은 상이 만들어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의 모양을 상이라고 한다는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목거울은 우리가 어디 사용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오목거울은요. 여러분들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뭐냐면 네, 치과. 네, 치과에서 나는 그 소리 너무 두려우시죠? 네, 치과에서 우리가 치과에서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울, 우리의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안을 들여다보는 네, 치과에 사용 거울 기억나시죠? 네, 그 거울이 우리 오목 거울이에요. 자, 오목 거울은 우리가 왜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네, 바로 맞습니다. 이를 갖다가 좀 더 크게 봐서 우리가 뭐냐면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오목 거울은 우리가 더 큰 물체보다 큰 상을 볼 수 있다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는 거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거울을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가 공을 던질 거예요. 자, 공을 이렇게 던질 건데요. 자, 평면 거울에 공을 던졌을 때, 그리고 볼록 거울에 공을 던졌을 때, 그리고 오목 거울에 공을 세 개를 던졌을 때, 이때 공이 충돌한 이후에 공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우리 생각이 끝나셨다면 지금 제 다음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생각이 끝나지 않으셨다면 잠시 생각을 마무리한 이후에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평면 거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거울에다가 이렇게 공을 던졌어요. 자, 그럼 공은 어떻게 되죠? 네, 왔던 방향 그대로 튀어서 올라가는 여러분들 세 가지 다 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록거로 공을 던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공이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목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공을 던지게 되면 공이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퍼지는 걸 여러분께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물리법칙을 사용을 했어요. 자, 물리법칙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미 사용하셨는데 뭘 물리법칙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공이 튀어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는 우리가 면에 대한 우리가 평평한 면을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그었을 거예요. 이렇게. 평평한 면을 그어서 이 평평한 면의 방향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수업할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 위에는 공기가 있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자, 편의상 우리가 공기를 매질 1, 물을 매질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와 물이 만나는 경계에는 우리는 경계면이라 할 수가 있고요. 이 경계면에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쐈어요. 자, 그럼 레이저를 쏘게 되면 이렇게 레이저 일부가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약속이 될 것 같은데요. 경계면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레이저 빛을 우리는 입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입사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경계면에서 레이저가 반사되는 파동을 우리는 반사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반사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사파와 반사파의 우리가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법선이 필요해요. 자, 법선을 긋고 입사파와 우리가 법선이는 걸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반사파와 법선이는 걸 우리는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입사각과 반사의 관계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으시겠죠? 어떤 관계 있겠죠? 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느낌상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처럼 뭐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바로 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조심할 게 뭐가 있느냐? 자, 우리 반사의 법칙은 누구의 관계죠? 우리가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입사각과 우리가 반사각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네, 법선을 그려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는 경계면과 입사파가 이루는 각, 얘를 갖다 입사각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입사각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경계면과 반사각인 것을 우리는 반사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 방향에 대해서 정의하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반사를 적용시킬 때 우리는 항상 경계면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법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일단 사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 결과 우리는 이 입사각과 반사의 정의가 이렇게 경계면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이 반사라는 것은요. 항상 뭐냐면 경계면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매질 1과 매질 2가 있잖아요. 매질의 경계에서는 반사는 항상 일어나는 사실. 반사는 우리가 매질의 경계면에서 우리가 항상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남자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갖고 싶었던 장난감 중에 하나.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탱크입니다. 물론 여자아이들도 좋아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자, 우리 탱크를 보게 되면 우리는 궁금한 게 생깁니다. 자, 뭐가 생기냐면 어떻게 탱크는 방향 전환을 할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는 방향 전환 쉽죠. 앞에 있는 바퀴와 뒤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앞에 있는 바퀴를 우리가 회전시켜서 방향 전환하는 걸 쉽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탱크 같은 이런 궤도 차량의 방향 전환은 어떻게 할까? 자, 한번 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탱크를 위에서 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탱크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냐면요. 터널에 들어가거든요. 터널 안을 보니까 탱크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방향 전하고 있어요. 우회전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탱크를 도대체 이 터널 속에서 어떻게 방향 전환했을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지켜보세요. 자, 탱크의 궤도를 제가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L, 오른쪽을 R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간다 우회전이 되겠네요. 자, 우회전을 할 때 우리가 궤도의 속력을 비교해 본다면 L과 R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빠르죠, 우리가? 그렇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빠르다면 얘는 우리가 우회전이라고 확인할 수 같아요. 그죠? 이거 왼쪽이죠. 왼쪽 궤도고요.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오른쪽 궤도 여러분 쉽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뭐냐면 왼쪽에 우리가 궤도 속도보다 오른쪽 궤도의 속도가 우리가 더 빠르게 된다면 우리는 좌회전할 수 있다는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궤도 차량 전환 방법은 우리가 궤도의 속도 차를 이용한다는 걸 이렇게 해서 쉽게 받아줄 수 같습니다. 자, 근데 궤도 차량의 우리가 방향 전환, 궤도 차량이요. 여기는 궤도 차량이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바로 파도와 비슷한 파동이라고 그럴게요. 파동. 자, 제가 한번 파동 중에서 하나 파도를 한번 샥 보내겠습니다. 파도를 쫙 한번 보내고 있어요. 파도 어느 쪽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오른쪽 방향으로 파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파도의 진행은 어느 쪽이라고요?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뭘 보고 파동의 진행 방향을 보셨죠, 우리가? 그렇죠. 바로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 마루를 연결시킨 부분이죠. 자, 마루를 연결시킨 부분은 우리 뭐라고 하느냐? 여기 우리는 파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서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하실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 방향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궤도 차량에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궤도 차량의 방향 전환 방법은 궤도의 속도 차이를 의미하고 가지고 있고요. 이는 우리가 파동에서도 정렬된다는 거.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의 관계는 수직이라는 거. 파면이 바로 뭐냐면 궤도 차량의 오른쪽 궤도와 왼쪽 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에서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계신다면 이 다음 내용이 꼭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탱크의 우리가 진행 방향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오른쪽 궤도와 왼쪽 궤도의 뭐냐면 속력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탱크의 우리가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였던 거죠. 자, 이처럼 탱크의 우리가 진행 방향과 같은 원리를 했던 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었거든요. 파동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 바로 뭐냐면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빛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빛은 우리가 과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에서 가장 빠를지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물질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속력을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뭘 가지고 비교할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력, 빛을 한번 보세요. 빛은 뭐죠? 빛은 우리가 매질이 없이 스스로 전달되는 뭐이다? 우리가
전자기파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매질이라고 해서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이 물질은 과연 빛에 우리가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인가 아니면 방해하는 요소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빛은 혼자 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이 있다면 방해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물질은 방해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 상태, 기체, 액체, 고체가 좀 어렵다면 더 쉽게 한번 가볼게요. 물질이 없는 상태, 어떤 상태이죠? 네, 바로 진공 상태이죠. 진공 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물질은 방해꾼인데 진공은 물질이 없는 상태니까 빛이 가장 빠르다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 진공에 가까운 상태가 기체 그리고 액체, 고체랑 이렇게 해서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빛의 속력을 또 비교할 건데요.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색깔에 따라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주, 노초, 파남보 또 떠올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떠올려야 될까요? 네, 바로 우리가 이 빛의 색깔은 파장을 가지고 비교한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빛의 속력을 우리가 비교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력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 빛의 속력 대략 얼마이죠 우리가? 네, 약 30만 킬로미터. 네,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 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빛의 속력을 말을 할 때 색깔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나누지 않죠. 그 말은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력 대략 30만 킬로미터인데 색깔을 나누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빛의 색깔에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 같은 속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 우리가 매질 안에 있다면 과연 색깔에 따라서, 즉 파장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빨주, 노초, 파남보. 자, 매질 속에서는 어디가 가장 빠르냐면요. 어렵지 않았으면 잘 보세요. 뭐라는 이제 빠르다는 이야기죠. 네, 빨리. 네, 빨간색이 가장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질의 속력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순서대로 이렇게 빠르다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매질 속에서 왠지를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것처럼 우리가 빨간색이 제일 빠르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빠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외우기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더 궁금한 친구들은 좀 더 여러분들께서 따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소리의 속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의 속력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우리가 매질이 필요하죠. 네, 탄성파이죠. 매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물질은 방해꾼이다, 도움꾼이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기체, 액체, 고체 상태에서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없으면 전달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상태, 진공 상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되지 않으니까 속력이 0이 되겠네요. 그럼 속력이 가장 느린 게 진공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진공에 가까운 기체니까 즉 진공보다는 기체가 빠르고 기체보다는 액체가 빠르고 액체보다는 고체가 빠르다는 것을 여기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소리를 온도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과 저온이 있어요. 자, 같은 밀도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같은 물질 같은 밀도라는 가정하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고온과 저온. 자, 어디가 더 빠를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공기 속이라면 공기에 있는 분자가 전달자 개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온이라는 이야기는 고온이다. 그 말은 우리가 속력이었다. 우리가 그렇죠. 기체 분자의 속력이 우리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웠어요. 저온은 속력이 더 우리가 속력이 느리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 말은 같은 밀도니까 간격이 같은데 고온이라는 이야기는 기체 분자 속력이 빠르니까 그만큼 전달할 수 있는 속도 빠르다는 얘기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고온에서가 저온에서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결파의 속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결파의 속력을 비교할 건데요. 얘는 매질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바로 물이 바탕이 있으니까 당연히 매질이 있겠죠. 근데 매질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다른 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매질 있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바로 뭐냐면 물의 깊이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깊은 곳과 얕은 곳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물결파의 속력은 깊은 곳에 빠를까 얕은 곳에서 빠를까? 자,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파도를 한번 보세요. 파도는 우리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올수록 파도는 우리가 너울이 어떻게 되고 있죠? 파도는 우리가 여기가 파도라고 한다면 파도는 이렇게 깊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수록 점점점 파고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던 우리가 물의 총량이 점점 똑같은 양이 와야 되는데 어디가 앞에가 막히니까 천천히 가니까 앞이 천천히 가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물이 모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이 얕을수록 얘는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우리가 느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천천히 여기는 빠르게 되겠네요. 빠름. 자, 그래서 뭐냐면 물의 깊이가 우리가 깊은 곳 얕은 곳도 본다면 우리가 물결파는 물의 깊은 곳에서 더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르게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말을 하기도 하냐면요. 자, 우리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가 파도, 물결파는 사실은 횡파도 아니고 종파도 아니에요. 횡파의 모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물은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 회전을 한다면 가만히 보세요. 물이 우리가 점점 얕아지면 우리가 돌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우리가 바다로부터 거리 가까워지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는 마찰의 영향이 커져야 작아지고 우리가 마찰의 영향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말은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의 깊이에 따라서 물결파를 비교해 본다면 물이 깊은 곳이 얕은 곳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빛의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조에 물을 담았고요. 물 위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자, 공기와 물이 만나는 경계면이 생기겠죠. 이 경계면을 향해서 빛을 발사시켰어요. 자, 그럼 이 빛은 진행하다가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수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발사된 빛은 경계면에서 어떤 현상이 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중 하나죠. 자, 경계를 만나면 파동이 진행하다 경계를 만나면 항상 하는 게 있죠. 바로 뭐죠 우리가? 그렇죠. 반사를 했죠.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자, 한번 또 빛의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입사파 그리고 얘를 반사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 기억나시죠? 우리 입사각. 자, 그리고 법선과 반사파 이루는 각 기억나실 거예요. 반사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입사각과 반사는 어떻다? 우리가 항상 같다. 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자,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입사파가 이렇게 우리가 물에서 공기를 진화하는 투과를 하게 됩니다. 투과를 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탱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탱크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물의 경계를 만났어요. 자, 물의 경계를 만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 궤도와 왼쪽 궤도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탱크의 방향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방향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기와 물의 우리가 속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빛은 공기에서 빠릅니까? 물에서 빠릅니까? 네, 빛은 우리가 공기에서와 물에서부터 빠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궤도를 봤을 때 오른쪽 궤도는 물에 들어갔고 왼쪽 궤도는 물 밖에 있으니까 누가 더 빠르다?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왼쪽 궤도가 더 빠르다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꺾이죠? 그러면 네, 그렇죠. 바로 우회전 오른쪽으로 꺾이다 이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도 넣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우리가 굴절파. 자, 그래서 우리 또 확인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각을 뭐라 할까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공기에서 물로 가면서 속력이 느려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죠? 그쪽에 있는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 보니까 또한 더 작아졌어요. 자,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여기 있는 입사각을 여기 있는 우리가 매질 1에서의 각이니까 제가 세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질 2에서의 각이니까 여기는 세타 뭐라 할까요? 세타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빛의 속력은 어디서 빨랐죠? 우리가 네,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빨랐습니다. 그죠? 그럼 각을 보니까 각은 어때요? 각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공기에서의 각이 물에서의 각보다 더 크다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세타 1과 세타 2를 제가 정했는데요. 항상 정할 때는 뭐냐면 입사각이라서 세타 1이 아니라 매질 1에서의 우리가 각이기 때문에 여기 1을 넣었다는 거. 그리고 굴절각이 세타 2가 아니라 매질 2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 2를 집어넣었다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의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수조에 이렇게 물을 담았어요. 위에는 공기가 있고요. 공기와 물이 만나는 이렇게 경계면이 있습니다.
자, 경계면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발사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똑같이 이렇게 뭐가 보이죠? 네, 경계면과 이렇게 소리가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법선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일어나죠? 네, 항상 일어나는 거. 네, 바로 반사라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바로 써볼게요. 여기가 뭐다 우리가? 그렇죠, 입사각. 이게 뭐죠 우리가? 네, 반사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죠? 너무 쉽죠? 입사각과 반사가 얻었다 우리가 같다. 여러분들도 느낌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반사의 법칙 적용시켜 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가 소리가 투과를 한다면 어디를 꺾일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탱크가 필요합니다. 탱크를 가지고 왔어요. 탱크가 진행하다가 어디에? 물과 공기의 경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네, 속력을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자, 속력을 비교하니까 소리의 속력은 공기에서 빠를까요? 물에서 빠를까요? 여러분들 공기라 하셨지만 예상외로 물이 훨씬 더 빠릅니다. 뭐 대략적으로 참고하신다면 공기의 속력 대략적으로 340m/s로 한다면 물의 속력은 대략적으로 1500m/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빠르죠. 예상 바뀌죠. 자, 그럼 이야기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탱크의 궤도는 왼쪽 궤도가 빨라요? 오른쪽 궤도가 빨라요? 여기 있는 우리가 오른쪽 궤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들어보면 네, 그렇죠. 바로 뭐냐면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가 되죠?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연습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입사각이라서 세타1이 아니라 매질 1에서의 우리가 각이니까 여기를 세타1, 매질 2에서의 각이니까 우리 여기는 뭐라 한다? 우리가 세타2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적용시켜 봤고요. 또 한 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력을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가 속력을 비교한다면 속력은 누가 더 빠르죠? 우리가 공기에서 빠릅니까? 물에서 빠릅니까? 네, 공기보다는 물에서 빠르다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한 우리 각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공기보다 우리가 물에서의 각이 더 크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빛과 소리의 굴절을 통해서 우리는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 느낌을 이제는 우리 파동의 굴절의 법칙을 한번 승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조에 이렇게 물을 받았고요. 물 위에는 공기가 있고요. 공기와 물이 만난 경계면이 있습니다. 자, 이 경계면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발사시켰습니다. 자, 빛의 진행 경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탱크를 이용할 건데요. 탱크를 파면이란 출발선에 놓았고요.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탱크 세대를 이렇게 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이 한 파장 동안 이동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죠. 바로 인접한 우리가 파면까지 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접한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뭘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죠. 한 파장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파장을 이동한 결과 여기는 우리가 R탱크는 어디에? 경계면에 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꺾이게 되겠네요. 자, 꺾이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 공기와 물에서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가 더 빠르죠 우리가? 네, 빛은 공기에서 속력이 물에서도 빠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 R탱크는 물 방향으로 꺾이게 될 것이고 속력도 느려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기 동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QR을 한 주기 동안 보냈습니다. 먼저 PQ는 우리가 공기 속에 가기 때문에 직진을 할 거고요. 우리가 한 파장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우리가 파면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R탱크는 어떻게 갈까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꺾이게 될 거고요. 이동한 거리는 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짧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면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뭐다? 우리가 90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여기는 Q탱크가 어디까지 왔죠? 우리가 그렇죠. 또한 경계면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우리가 Q도 꺾이게 되겠네요. 그리고 속력은 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Q와 R이 같은 속력이고 P는 혼자 빠른 속도로 가고 있겠네요. 자, 그래서 또 한 주기 동안 이렇게 파장을 보냈습니다. 자, P는 우리가 여기 있는 공기에서 여기 있는 파장만 갔고요. 다음 파면까지 갔고요. Q와 R은 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단위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또 한번 정의를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파장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요. 자, 뭐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장인데 몇 번에서의 파장이죠? 우리가 네, 1번에서의 파장이니까 람다1이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물에서의 우리가 파장을 뭐라 쓸까요? 그렇죠. 물은 우리가 매질 2니까 제가 파장을 람다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파동, 이 PQR은 이제는 셋 다 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이제는 여기다 우리가 굴절의 법칙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의 법칙 각과 관계되는 건데요. 각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뭐죠 우리가? 그렇죠. 바로 뭐냐면 이렇게 법선을 그어야 되죠. 항상 우리 반사의 법칙과 굴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각을 이룰 때 법선과 이루는 각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꼭 법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매질 1에서의 입사각 어디가 될까요? 네,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우리는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매질 1에서의 우리가 각이니까 세타 1이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뭐라 쓸까 우리가? 네, 세타고요. 여기 있는 매질 2에서가 그러니까 세타 2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있는 세타를 조금 더 우리가 자리를 이동시키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이동시킬 거냐?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기가 세타 2이면 여기가 우리가 여기가 세타 1이면 여기 값이 세타 1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 2이면 여기가 세타 2라고 여러분들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세타 1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가 몇 도죠 우리가? 네,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이 법선과 우리 경계를 이룬 각은 90도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야기 끝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타 1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렇죠. 90도 마이너스 뭐다 우리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1이 될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세타 1이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물질 2에서 물에서 한번 매질 2에서 물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 이룬 각 몇 도이다? 90도이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경계면값을 이루는 각도 몇 도이다 우리가? 90도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 있죠? 여기 있는 이 부위 있죠? 이 부위가 공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 값이 우리가 세타 2랑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나는 이 빗면 여기를 제가 빗변의 길이를 L이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삼각함수를 배웠거든요. 자, 사인 세타 1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사인 세타 1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렇죠. 빗면분의 우리가 맞변 람다 1이 됐고요. 사인 세타 2는 L분의 이렇게 람다 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나누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그렇죠.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죠. 자, V는 뭐다 우리가? V는 람다 F인데 여기는 우리가 F는 어떻다 우리가? F는 우리가 일정하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정하니까 우리는 이 값은 우리 같은 F를 곱하게 되면 얘는 V2분의 뭐다 우리가? 네, V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뭐 잡았냐면 N1분의 N2라 잡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N1이 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N이 뭐냐면 1에서의 굴절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약간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 1번, 1번, 1번. 자, 무슨 말이죠? 사인 세타와 뭐가 우리가 여기 있는 파장과 우리가 속력은 비례한다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1번이 분모로 가 있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굴절률은 우리가 반비례한다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가지고 왔는데 보다 보면 뭐가 좀 이상하냐면 왜 굴절률은 반비례하지? 나머지는 비례한데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매질 1과 매질 2가 있어요. 자, 진공에서 빛은 제일 빠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매질 1과 매질 2를 봤을 때 어디서 많이 꺾였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꺾인 부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매질 1보다는 매질 2가 더 많이 꺾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속력 차이가 많이 난다, 적게 난다? 많이 난다. 자, 그럼 꺾인 정도가 매질 1과 매질 2를 봤을 때 우리가 꺾인 정도를 n이라 한다면 n1 값이 n1 값보다는 n2 값이 더 크다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속력은 어때요? 속력은 1과 2를 비교하면 많이 안 꺾였으니까 속력은 더 빠르다. 다시 말해 매질 1과 매질 2를 봤을 때 속력 차이가 많이 날수록 많이 꺾이기 때문에 매질 2가 매질 1보다 속력이 더 느리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어때요? 느낌 보니까 약간의 느낌 오죠. 어떤 느낌 옵니까? 약간의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느낌 오는 반비례관계 느낌이 오시죠. 이 느낌을 여러분 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셨던 내용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식 이게 바로 굴절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활용도는 얘가 더 많다. 한 80% 이상을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구하기보다는 이런 비례관계를 많이 위해서 문제 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